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그 임상현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또 중독 힘께 무릎 꿇다 라는 세미나에 참 이렇게 부족하지만 뭐 이렇게 아는 것도 많이 없는데 또 이렇게 중독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지금 제가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코로나 확진됐었어요. 먼저 조기 퇴소를 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마스크를 좀 써야 된다라고 해서 집에 식구들도 있고 보호도 해야 되고 또 나도 또 더 보호해야 되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기 전에 뭐 다 마찬가지지만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그 중독에 또 힘드는 사람들 또는 중독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에게 좀 그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다른 거는 드릴 게 없고요. 중독자잖아요. 아주 지독한 중독자거든요. 지독한 중독자이기 때문에 중독에 대해서 특히 제가 그 사용했던 그 마약에 대해서 또 그것 때문에 많이 아파했던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많은 사랑으로 관심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 저는 뭐 아까도 앞서 말씀했지만 오랫동안 중독, 특히 뭐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것들에 빠져 있었지만 저는 그 마약에 더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40년 정도에 대한 그 마약 중독으로 빠져 있었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힘든 고통 가운데 정말 죽으려고도 몇 번 그렇게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쉽게 죽어지지 않더라고요. 쉽게 죽어지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라 그런지 정말 죽고 살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거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저에게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죠. 처음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 환경적인 거, 또 가정과의 또 가족들의 관계, 또는 심리적인 거, 또는 성격, 그리고 또 마약에 대해서 완전히 제가 많이 몰랐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40년이라는 동안 그 중독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이런 그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마약에 빠졌던 것들이 17살 때부터 저는 마약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마약이 17살 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전에 저는 이제 가정적인 그 환경이 참 뭐라 그럴까요? 뭐 저 같은 환경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조금 불우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살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해가지고 제가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랑 같이 살게 됩니다. 이제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제 할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게 되죠. 살게 되면서 사실 외로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어머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바로 재가를 하셨어요. 재가를 했는데 제 어린 나이에 어머님이 많이 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할머니랑 같이 지내다가 그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님이 왜 왔느냐고 칭찬을 해요. 그때는 그게 너무 섭섭하고 너무 마음에 많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그 칭찬을 듣고 그리고 많이 울기도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는 어머니가 있는데도 왜 어머니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어머니가 있는데도 왜 나는 같이 살지를 못하는가.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머님이 다시 재가를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그쪽에 있는 의붓 아버지죠. 의붓 아버지 역시도 어머님이 자식이 있는 것 같이 거기도 자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자식하고 저하고 부딪힐까봐. 그 부딪힐까봐 결과적으로는 어머님이 저를 좀 이렇게 냉철하게 이렇게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것 때문에 저는 서서히 외로움을 느끼면서 이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가도 저는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놀림을. 놀림을 받았던 이유가 사실 할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됐잖아요. 학교에서 또 제가 또 말도 잘 안 들었거든요. 그 말씀을 계속 드려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친구들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공부를 하기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오면 다른 아이들은 다 어머님이 오고 이렇게 아버님이 오잖아요. 근데 저는 할머니가 오니까 애들에게 놀림을 받게 됩니다. 놀림을 받으면서 야, 너는 할머니가 엄마야? 넌 엄마 어디 갔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놀림하는 동안 저는 아이들하고도 잘 같이 어울리지 못하고 친구들하고도 혼자 이게 지내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정감과 자존감은 바닥으로 낮아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청소년기가 됐죠. 청소년기가 되면서 이제 밖에 나가다 보니까 또 밖에서 저와 같이 어울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 어울릴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마약을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마약을 배웠는데 처음에 마약을 제가 했었던 거는 세코나리라고 하는 마약이었어요. 향정신성 의약품이죠. 향정신성 의약품인데 지금은 뭐 졸피뎀 같은 거 또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약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향정신성 약인데 그 약을 먹고 결과적으로 취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좀 있다가 대마초를 배우고 또 대마초에 취하고 그리고 또 저는 또 각성제인 또 필로폰을 배우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저는 마약을 삽입하게 되었죠. 근데 마약을 처음에 이렇게 했었을 때 저에게는 있어서 너무 좋았고 행복했고 그리고 마약이 저에게는 친구 같았어요. 그리고 자신감이 막 이렇게 넘치는 그런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로움도 마약을 할 때는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나를 위해 만들어진 약이 아닌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마약을 하게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내가 너무 정에 많이 굶주리고 힘들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하고 계속 어울리면서 계속 마약을 하고 누구 말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마약을 하는 걸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마약을 하고 알게 되니까 이제 마약을 못하게 하죠. 못하게 하는데 저는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합리화를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그리고 또 너 중독되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너 중독되면 해가 망신하고 모든 거 정말 다 망하고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도 오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은 그 어려움에 대한 것들 아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도 저는 중독이 아닌데 그리고 내가 충분히 조절하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살고 있는데 왜 귀찮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가족들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가족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가족들이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럼 약 안 할게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는 전혀 그 이야기하고는 관계없는 어떻게 하면 마약을 좀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마약에 취해 있을까? 라고 하는 것만 가득 차 있는 거죠. 가족들은 자주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취해 있습니다. 계속 얘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마약에 대한 무서움도 이야기도 하고, 하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짜증을 냅니다. 짜증을 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집을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집을. 왜 집에 들어와 있으면 계속 부딪히니까. 집을 나가가지고 더, 집에 나가다 보니까 누구 방해도 안 받잖아요. 방해도 안 받다 보니까 더 마약에 이제 깊이 빠지게 되는 거죠.
그걸 지금 생각하면 조절망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중독자가 가지는 가장 대표적인 아주 잘못된 생각이 내가 조절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다. 이게 조절망상이 저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다른 사람은 미치고 다른 사람은 교도소 가고 다른 사람은 바보같이 정신분열이 온다 해도 나는 아니야. 왜? 사실 그때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아닌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자신이 나는 끊으려면 끊을 수 있어. 내가 지금 얼마든지 안 하려면 안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죠. 왜? 일도 했거든요. 그때. 일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뭐 관계도 갖고, 뭐 그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태권도를 배우고 대마초를 배웠잖아요. 그 대마초까지는 그런 대로, 결과적으로는 일하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부담이 이렇게 없더라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필로폰을 배우고 각성기를 계속 깊게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게 되었죠. 그리고 왜 이 좋은 걸 끊어야 돼? 하면서 계속 저는 중독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던 나의 시체, 나의 신체의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그 이상의 건강의 그 신체적인 증상이 어떤 거냐면 정신적인 뇌의 문제가 오기 시작하죠. 뇌의 문제가 오는데 의심, 다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도 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는데 저는 문제가 의심이 먼저 오더라고요.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의심이 좀 많이 없는 사람이라고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의심이 없었던 사람이냐면은 제가 결혼을 했을 때 근데 친구가 가정에 자기 아내하고 다퉈가지고 싸움을 했다고 해서 그리고 친구를 집에 놔두고 저는 저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새벽에 들어오고 이럴 정도로 저는 사람을 의심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의심이 오기 시작하는데 뭐예요? 사람을 의심하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계속 그 의심을 해도 의심인가 진짜인가 의심인가 진짜인가 이런 과정 가운데 한청이 오게 돼요. 그리고 환각, 한식, 망상, 편집증. 정신적인 문제 마약을 하고 오는 모든 증상은 저한테 왔습니다. 저한테 오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그쯤에 결혼도 했지만 중독을 심히고 결혼을 했다 보니까 가정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됩니다. 아내가 나 몰래 마약을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아내에게까지 제가 마약을 먹이게 됩니다. 그래서 몰래 마약을 먹이게 됐어요. 근데 이것도 참 마약을 제가 아내에게 몰래 먹였는데 아내가 아무렇지도 않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 몰래 마약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왜 그렇게 또 의심이 되냐면 제가 교도소에 갇혀 있을 때 면회를 오는데 마약을 하는 사람 내 선배, 후배, 친구들하고 제 아내가 같이 면회를 오는 면회를 오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는 밖에서 다른 여자들 또 마약을 하고 했었던 그런 행동들 그런 것들이 제 머리에 스치게 되고 또 의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또 가정에서 마약을 줬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제 아내가 나 몰래 나 교도소 가 있었을 때 마약을 많이 한 게 아닐까. 그리고 지금 숨기고는 있지. 그래서 마약의 내성이 돼가지고 마약은 처음 시작했던 약보다는 조금씩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많아지거든요. 양이 많아지니까 저는 그런 줄 알고 제 아내도 마약을 하는 사람을 생각하고 마약을 더 먹인 마약을 더 먹여서 몰래 그랬더니 제 아내가 이제 몸에 변화가 오죠. 증상들이 오죠. 느낌이 오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큰아이가
있습니다. 아주 어린 세상에 4살 정도 됐을 텐데 이 아이가 있는데 제 아내에게 마약을 먹였으니 마약을 먹인 그 증상은 나한테로 오는 거고 그리고 엄마로서의 모성을 생각하면 아이에게 저한테 오다가 또는 아이한테 왔다 갔다 하다가 한 하루를 넘게 이틀 가까이를 고통 가운데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완전히 미친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무리 중독자고 중독에 빠져도 가정이 잘못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가정이 잘못되면 왜? 가정은 마지막 도루잖아요. 근데도 저에게는 마약에 너무 빠져 있었고 중독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올바른 정신이 저에게는 없었다는 것이죠. 오직 저의 감정은 내 감정을 제 느낌을 풀어줄 수 있는 아내가 여자로 보였던 것이죠. 그리고 약을 먹은 후에 제 아내가 그렇게 이틀 정도를 고생한 다음에 저에게 전화가 오는데 저에게 뭐랬냐면 울면서 전화를 합니다. 하는 게 너 나쁜 놈이라는 겁니다. 너 정말 나쁜 놈. 세상 천지에 아내에게 마누라에게 약을 먹이는 놈이 세상 천지에 어딥니까? 그 정신 빠진 놈이라고. 너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 같은 놈이라고 나보면서 죽어버려라는 건 죽어버려. 차라리 죽어버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 함께 같이 중독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자는 건데 중독자가 되어서 어떻게 울면서 저에게 제 아내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요? 그러면서 그 후에 저는 아내의 신고로 7번의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욕을 먹었고 그때만이라도 내가 돌아왔으면 조금 좀 더 좋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사랑 구실을 좀 더 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근데 저는 마약에 너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신고를 하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저는 약을 끊지 못했습니다. 근데 신고한 이유가 제 아내에게 나중에 물어봤어요. 다른 사람들은 마약을 하면 가족이 남편이 자식이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빼주려고 변호사도 사주고 연애도 오고 그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하는데 왜 너는 나를 신고를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탄원서를 한 장 써달라고 하니까 이 탄원서를 안 써준대요. 그래서 계속 내 써달라고 했어요. 계속 써달라고 하니까 안 써준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니까 써주더라고요. 그래서 써준대. 근데 나중에 변호사가 와서 얘기하는데 이게 탄원서입니까? 진정서입니까? 형을 좀 작게 달라. 도와달라. 우리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탄원서 내용이 뭐냐면 재판장이 우리 남편은 나쁜 놈입니다. 한 번도 한 번도 교도소에 있을 때 빼놓고 나와서 마약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법에서 최고의 줄 수 있는 형을 줘서 왜 교도소에 있으면 마약을 하지 않아요? 교도소에는 밥을 주고 교도소에는 성경책을 주고 교도소에서는 책을 볼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영향을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속에서 막 이거는 막 내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그 사실이 많이 맞잖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럴 만한 생각의 여유가 없었던 거죠. 왜? 내 정신적인 사고가 다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면 내가 무서웠대요. 자기에게 마약을 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마약을 처음에 접해 보니까 큰일 나겠다는 조금 잘못하면 큰일 날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남자니까 힘을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했고 두 번째 신고했던 이유는
내가 너무 불쌍하다. 사실 제 아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나 저 사람하고 헤어지게 해주세요. 믿는 사람이니까 마음대로 이혼은 하지 못하고 정말 헤어지게 해주세요. 헤어지게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음성이 들리기를 개손아라고 이렇게 음성이 들리더래요. 너의 기도를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지만 너의 아픔을 알지만 네가 미워하는 네 남편 상현이도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도저히 이혼할 수가 없더래요.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고통 주는 그 남편이라고 하는 임상현이라고 하는 그 자자 싫은 대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헤어지지는 못하고 지금은 치료소가 있잖아요. 사실 지금은 상담소도 있고 병원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다르크 같은 센터도 있잖아요. 또 이렇게 뭐 김은국 목사님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소 같은 것도 있고 도움을 받으려면 또 마약계 조정본부 같은 데도 있고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약을 할 때는 그런 곳이 전혀 없었어요. 마약계 조정본부도 없었고 상담소를 우리가 몰라서 그랬는지는 마약에 대해 상담하시는 분들은 없었고 또 센터도 없었고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제 아내는 교도소를 신고해서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제 삶은 엉망진창이 됐죠. 가정도 엉망진창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잠깐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아 이제는 약을 끊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아 이제는 약을 끊어야 되겠다. 근데 저는 그 생각이 아 이제는 끊어야 되니까 끊으면 끊을 줄 알았던 거예요. 아내에게 신고당했죠. 한 번도 아니고 7번씩 신고당했죠. 또 의심병은 있죠. 한청은 들리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는 다 있죠. 그리고 거지가 돼 있는 거예요. 거지. 그 많던 재산도 그 여러 가지 모든 그 물질도 다 거지가 돼가지고 집의 식구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가 돼가지고 정말 제 아내가 정말 쓰레기를 준다. 그 아이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저희 가정이 이제 망하게 됐죠. 다 피폐해지고 놀림 당하고 수모 당하고 조롱 당하고 거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있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제가 약을 끊으려고 나옵니다. 교도소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약을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사실 그때까지 저는 중독에 대해서 몰랐어요. 무조건 제가 좀 강하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는 내가 끊으면 끊을 줄 알았던 끊지 않아서 안 된 것이지 끊으려면 끊는다는 거였었죠. 근데 저는 중독이 되어 있었다. 중독이 되어 있었는데도 중독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저는 몰랐다는 거. 그러다가 제가 어떻게 해서 제가 너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오랫동안 8년 동안 제가 마약을 안 합니다. 제가 8년 동안 마약을 안 하고 그때 당시에 저는 뭐 우리 성교교회라고 하는 교회 목회도 하게 됐고요. 하면서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또 이제 마약기제 운동본부에 거기 이제 송천 대학센터 운영 팀장으로서 역할도 하고 그러는 것 가운데 딱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중독이 제 안에 들어 있었다는 것을 그때 제가 깨닫게 됩니다.